2013년 12월 8일 생강의 물결이 잿빛 하늘 아래 무겁게 흘렀다. 현지는 작은 카페 창가에 앉아 식어버린 카페오레를 응시하고 있었다. 스마트폰 화면에 떠있는 뉴스 헤드라인이 눈앞에서 흔들렸다. 북한 장성택 숙청 국방위원회 부위원장 반역죄로 처형. 손이 떨렸다. 컵을 잡은 손가락 끝이 하얗게 질려 있었다. 주변의 파리 시민들은 평온하게 크루아상을 뜯고 연인들은 웃으며 대화를 나눴다. 하지만 현진의 세계는 그 순간 산산조각 나고 있었다. 핸드폰이 울렸다. 북한 대사관에서 걸려온 전화였다. 세 번째 전화였다. 현진은 전화를 받지 않았다. 받는 순간 모든 것이 끝난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귀국 명령입니다. 즉시 응하십시오. 어제 받은 문자 메시지가 머릿속에서 메아리 쳤다. 명령이 아니라 사형 선고였다. 장성택이 처형됐다면 그와 연결된 모든 이들이 제거 대상이 된다. 그리고 현진은 누구보다 깊이 연결되어 있었다. 왜냐하면 그녀는 장성택의 숨겨진 딸이었으니까. 현진이 자신의 진짜 정체성을 알게 된 건 불과 3년 전이었다. 21살이 되던 해 평양의 한 비밀 건물로 불려간 그녀는 그곳에서 차갑고 날카로운 눈빛의 남자를 만났다. 그는 자신을 아버지라고 소개하지 않았다. 단지 너는 특별한 인물을 위해 태어났다고 말했다. 내 어머니는 이미 고인이 되셨다. 너는 국가의 자산이다. 그리고 앞으로 프랑스로 유학을 가게 될 것이다. 현진은 어린 시절부터 다른 아이들과 달랐다. 고아원에서 자랐지만 특별 교육을 받았고 외국어에 천부적 재능을 보였다. 프랑스어, 영어, 독일어를 유창하게 구사했고 금융과 회계를 집중적으로 배웠다. 이유는 몰랐다. 단지 당의 명령이라고만 들었다. 파리 소르본 대학에 입학한 후 그녀는 6개월에 한 번씩 비밀 계좌 관리 업무를 보고받았다. 스위스, 룩셈부르크, 케이맨 제도의 비밀 계좌들, 수백억 원 규모의 자금이 복잡한 경로를 통해 이동했고 현지는 그 흐름을 추적하고 기록했다. 이 돈은 조국을 위한 것이다. 그렇게 믿고 싶었다. 하지만 어느 순간부터 의문이 들기 시작했다. 이 돈은 누구를 위한 것일까? 왜 나는 이 일을 하고 있는 걸까? 그리고 장성택이 처형되던 날 모든 퍼즐이 맞춰졌다. 현진은 그저 도구였다. 권력자의 비자금을 관리하는 언제든 제거 가능한 도구. 민준을 처음 만난 건 생제르맹 거리의 낡은 서점에서였다. 그는 한국에서 온 건축학 유학생이었고 카미의 이방인 불어 원서를 뒤적이고 있었다. 현진이 우연히 그 책에 대해 언급하자 민준의 얼굴이 환하게 밝아졌다. 한국 사람이세요? 불어 정말 잘하시네요. 네, 오래 공부했어요. 민준은 순수했고 따뜻했다. 그는 정치에 관심이 없었고 단지 아름다운 건축물을 설계하는 것이 꿈이었다. 현진에게는 그런 순수함이 낯설었고 동시에 눈부시게 아름다웠다. 두 사람은 자주 만났다. 생강을 따라 걸으며 대화를 나누고 작은 비스트로에서 와인을 마셨다. 민준은 현진의 과거를 묻지 않았고 현진은 민준에게 거짓말을 하지 않으려 애썼다. 하지만 진실을 말할 순 없었다. 나 사실은 괜찮아요. 말하고 싶을 때 말해요. 난 기다릴 수 있어요.
민준의 눈빛은 진심이었다. 현진은 그 순간 깨달았다. 이 사람은 내가 누구든 상관하지 않는다는 것을, 그리고 그것이 사랑이라는 것을. 하지만 행복은 오래가지 못했다. 장성택 처형 소식이 들려온 그날, 현진은 민준에게 전화를 걸었다. 목소리가 떨렸다. 민준아, 나 위험해. 도와줘. 대사관에서의 전화는 이제 협박으로 바뀌었다. 현진 동무, 조국은 동무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귀국하지 않으면 동무의 안전을 보장할 수 없습니다. 안전을 보장할 수 없다는 말은 제거하겠다는 뜻이었다. 현진은 자신이 감시당하고 있다는 것을 알았다. 아파트 앞에 낯선 차가 주차되어 있었고 대학 캠퍼스에서 누군가 자신을 따라다녔다. 어느 날 밤 현진은 집으로 돌아가던 중 2명의 남자가 자신을 쫓아오는 것을 느꼈다.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다. 그녀는 뛰기 시작했다. 좁은 골목을 가로질러 계단을 내려가며 숨을 헐떡이며 도망쳤다. 뒤에서 발소리가 점점 가까워졌다. 세워. 멈춰. 현진은 멈추지 않았다. 모퉁이를 돌아 한 카페 안으로 뛰어들었고 급히 뒷문으로 빠져나갔다. 가슴이 터질 것 같았다. 숨을 고르며 어둠 속에 몸을 숨겼다. 발소리가 지나갔다. 그날 밤 현진은 민준의 아파트로 피신했다. 문을 열자마자 그의 품에 안겨 울음을 터뜨렸다. 그리고 사실을 고백했다. 나 죽을지도 몰라. 미안해. 너까지 위험하게 만들어서. 민준은 그녀의 등을 토닥이며 조용히 말했다. 괜찮아. 우리 함께 돌아가자. 한국으로. 다음 날 아침 현진의 이메일에 한 통의 메시지가 도착했다. 발신자는 익명이었지만 내용은 충격적이었다. 현진 씨, 당신의 상황을 알고 있습니다. 도움이 필요하시면 연락 주십시오. 마이너스 대한민국 국가정보원 파리 파견팀. 현진은 손이 얼어붙었다. 국정원? 어떻게 나를 아는 거지? 하지만 다른 선택지가 없었다. 북한 공작원들은 점점 노골적으로 압박해오고 있었고 프랑스 경찰에 신고할 수도 없었다. 자신의 정체가 드러나는 순간 모든 것이 끝이었다. 현진은 이메일에 답장을 보냈다. 그리고 이틀 후 조용한 카페에서 한 남자를 만났다. 그는 40대 중반으로 보이는 차분하고 날카로운 인상의 한국인이었다. 저는 박유원입니다. 현진 씨의 상황을 이해하고 있습니다. 장성택의 딸이시죠. 현진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박유원은 차갑게 미소 지었다. 놀랄 것 없습니다. 우리는 당신을 3년 전부터 주시해 왔습니다. 당신이 관리하는 비자금 계좌 목록도 일부 파악하고 있습니다. 뭘 원하시는 건가요? 간단합니다. 당신이 아는 모든 정보를 우리에게 넘기세요. 대신 우리는 당신과 당신의 연인을 안전하게 한국으로 데려가겠습니다. 새로운 신분, 새로운 삶을 보장하겠습니다. 현진은 숨이 막혔다. 이것은 거래였다. 조국을 배신하는 대가로 자유를 얻는 것. 만약 거부한다면? 박요원은 잠시 침묵했다. 그럼 북한 공작원들이 당신을 찾아낼 겁니다. 그리고 당신은 파리의 생강에 떠오르는 시신이 되겠죠. 아니면 영원히 실종될 수도 있습니다. 선택은 당신의 몫입니다. 현진은 떨리는 손으로 커피잔을 들었다. 이것은 선택이 아니었다. 살기 위한 유일한 길이었다.
알겠습니다. 도와주세요. 계획은 치밀했지만 위험했다. 현진과 민주는 파리를 떠나 독일 베를린으로 이동한 뒤 폴란드를 거쳐 최종적으로 태국 방콕에서 한국행 비행기를 타기로 했다. 직항은 너무 위험했다. 북한 공작원들이 공항을 감시하고 있을 가능성이 높았다. 출발 전날 밤 현진은 자신의 노트북에 저장된 모든 비밀 계좌 정보를 암호화된 USB에 복사했다. 손이 떨렸다. 이 정보는 수십 명의 목숨과 연결되어 있었다. 이 정보가 넘어가면 북한 고위층의 비밀 자금줄이 드러날 것이고 수많은 사람들이 숙청당할 것이다. 이게 맞는 걸까? 민준이 그녀의 어깨에 손을 올렸다. 현진아, 넌 이미 충분히 많은 걸 견뎌왔어. 이제 내 인생을 살 권리가 있어. 현진은 고개를 끄덕였다. 하지만 가슴 한편에 죄책감이 무겁게 가라앉았다. 파리를 떠나는 기차 안에서 현진은 창밖을 응시했다. 파리의 불빛이 점점 멀어졌다. 2년간 살았던 도시, 민준을 만났던 도시, 그리고 자유를 꿈꿨던 도시가 사라지고 있었다. 베를린에 도착한 건 자정이 넘어서였다. 국정원이 준비한 안가는 구동독 지역의 낡은 아파트였다. 현진과 민주는 그곳에서 3일을 숨어 지냈다. 밖에 나가지 않았고 커튼을 치고 불을 최소한으로만 켰다. 하지만 셋째 날 밤 사건이 터졌다. 아파트 복도에서 발소리가 들렸다. 여러 명이었다. 현진의 심장이 멈춘 것 같았다. 민준이 재빨리 그녀를 욕실로 밀어넣고 문을 잠갔다. 나가지 마. 절대로. 그리고 민준은 거실로 나갔다. 현진은 욕실 문틈으로 밖을 지켜봤다. 누군가 문을 두드렸다. 아니, 두드린 게 아니라 발로 찼다. 열어. 문이 부서지는 소리가 들렸다. 현진은 입을 틀어막고 비명을 참았다. 3명의 남자가 안으로 들어왔다. 그들은 한국어도 프랑스어도 아닌 낯선 언어로 대화했다. 북한 사투리였다. 여자는 어디 있어? 모르겠는데요. 여긴 제 친구 집인데. 민준의 목소리가 떨렸다. 그리고 둔탁한 소리가 들렸다. 누군가 민준을 때린 것이다. 현진은 욕실 바닥에 주저앉았다. 눈물이 흘러내렸다. 여자를 내놔. 안 그러면 내 목숨은 없어. 그때 총성이 울렸다. 현진은 비명을 질렀다. 하지만 쓰러진 건 침입자 중 한 명이었다. 뒷문으로 국정원 요원 2명이 들어왔다. 박 요원이었다. 빨리 나와. 현진은 욕실 문을 열고 뛰쳐나갔다. 민준이 바닥에 쓰러져 있었다. 입술이 터져 피가 흐르고 있었지만 그는 살아 있었다. 현진은 그를 부축해 일으켰다. 가자. 5명은 계단을 뛰어내려가 대기 중이던 차에 올라탔다. 차가 미친 듯이 달렸다. 뒤에서 추격 차량이 따라왔다. 총성이 들렸다. 뒷유리가 박살났다. 엎드려. 현진과 민주는 바닥에 몸을 숨겼다. 차는 좁은 골목을 가로질러 신호를 무시하고 질주했다. 현진은 숨을 쉴 수가 없었다. 이게 현실인가? 꿈인가? 마침내 추격 차량을 따돌린 후 차는 한적한 창고 앞에 멈췄다. 모두 차에서 내렸다. 현진은 다리에 힘이 풀려 주저앉았다. 괜찮아요? 박 요원이 물었다. 현진은 고개를 끄덕였지만 괜찮을 리 없었다.
민주는 그녀를 꼭 안아주었다. 이제 끝이야. 조금만 더 버티자. 하지만 끝이 아니었다. 이제 시작일 뿐이었다. 베를린을 빠져나온 현진 일행은 폴란드 바르샤바로 이동했다. 위조 여권을 받았다. 현진은 이제 김미영이었고 민주는 이재현이었다. 낯선 이름이었지만 익숙해져야 했다. 바르샤바 공항에서 방콕행 비행기를 기다리는 동안 현진은 불안에 떨었다. 공항 곳곳에 CCTV가 있었고 경찰들이 순찰을 돌았다. 혹시 자신의 얼굴이 인터폴 수배 명단에 올라 있는 건 아닐까? 탑승 게이트로 가는 길, 한 공항 직원이 그들을 멈춰 세웠다. 여권 확인 좀 하겠습니다. 현진의 심장이 멈췄다. 박요원이 재빨리 개입했다. 무슨 문제라도? 아니, 일상적인 검사입니다. 직원이 현진의 여권을 들여다봤다. 시간이 영원처럼 느껴졌다. 마침내 직원이 여권을 돌려줬다. 괜찮습니다. 즐거운 여행 되세요. 현진은 가까스로 미소를 지었다. 하지만 다리가 후들거렸다. 민준이 그녀의 손을 꼭 잡았다. 비행기에 탑승한 후 현진은 창밖을 내다봤다. 유럽이 점점 멀어지고 있었다. 그녀가 알던 세계가, 그녀가 살던 삶이 사라지고 있었다. 방콕은 무덥고 혼란스러웠다. 공항을 빠져나오자 열기와 소음이 그들을 덮쳤다. 박요원은 그들을 차이나타운의 작은 호텔로 데려갔다. 이틀만 더 기다리세요. 서울행 항공편을 예약했습니다. 하지만 그날 밤 문제가 생겼다. 박요원이 급히 방에 들어왔다. 당장 짐 싸세요. 우리 위치가 노출됐습니다. 뭐라고요? 내부에 첩자가 있습니다. 북한 측에 정보가 새어나갔어요. 지금 당장 움직여야 합니다. 현진은 순간 모든 것을 의심했다. 박요원도, 국정원도, 누굴 믿어야 하지? 하지만 선택의 여지가 없었다. 그들은 호텔을 빠져나와 뒷골목으로 달렸다. 방콕의 밤거리는 네온 사인으로 번쩍였고 사람들로 붐볐다. 그 틈에서 추격자를 따돌리기는 쉽지 않았다. 현진은 민준의 손을 놓치지 않으려 필사적으로 붙잡았다. 두 사람은 좁은 시장 골목을 뛰어다녔다. 노점상들이 소리쳤고 오토바이들이 경적을 울렸다. 저기, 뒤에서 외치는 소리가 들렸다. 현진은 뒤를 돌아봤다. 두 명의 남자가 그들을 쫓아오고 있었다. 현진은 숨이 턱까지 차올랐지만 멈출 수 없었다. 박요원이 그들을 한 작은 사원 안으로 밀어넣었다. 여기 숨어 있어요. 내가 시간을 벌게요. 안 돼요. 위험해요. 걱정 마세요. 난 이 일이 직업입니다. 박요원은 밖으로 나갔다. 그리고 얼마 후 싸우는 소리가 들렸다. 현진은 민준의 품에 안겨 몸을 떨었다. 끝날까? 이게 끝날까? 끝날 거야. 반드시. 15분 후 박요원이 돌아왔다. 얼굴에 피가 묻어 있었지만 살아 있었다. 해결했어요. 이제 공항으로 갑시다. 방콕 공항에서의 마지막 검문이 가장 길었다. 현진은 여권을 내밀며 심호흡을 했다. 출입국 심사관이 그녀를 쳐다봤다. 뭔가 이상한 점을 발견한 듯 컴퓨터 화면을 여러 번 확인했다. 잠시만요. 심사관이 다른 직원을 불렀다. 현진의 손에서 땀이 흘러내렸다. 민준이 옆에서 그녀의 손을
2명의 직원이 현진의 여권을 들고 소곤거렸다. 그리고 마침내 한 명이 돌아왔다. 죄송합니다. 시스템 오류였네요. 통과하세요. 현진은 가슴을 쓸어내렸다. 탑승구를 통과하고 비행기에 올랐다. 자리에 앉자 온몸에 힘이 빠졌다. 이제 정말 끝이야? 민준이 고개를 끄덕였다. 응. 이제 우리 새로운 시작이야. 비행기가 이륙했다. 현진은 창밖을 내다봤다. 방콕의 불빛이 점점 작아졌다. 그리고 그녀는 처음으로 평화를 느꼈다. 두려움이 아니라 희망을. 인천공항에 도착했을 때 현진은 울음을 터뜨렸다. 한국 땅을 밟는다는 게 이렇게 감격스러울 줄 몰랐다. 국정원 직원들이 그들을 조용히 안내했다. 언론에 노출되지 않도록 비밀리에 입국했다. 처음 몇 달은 조사와 신문의 연속이었다. 현진은 자신이 알고 있는 모든 정보를 제공했다. 비밀 계좌 목록, 자금 이동 경로, 관련 인물들. 그 정보는 북한 고위층의 비리를 폭로하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 하지만 그 대가는 컸다. 현진은 자신의 과거를 완전히 지워야 했다. 새로운 이름, 새로운 신분, 새로운 인생. 현진은 죽었고 수진이 태어났다. 민주는 한순간도 그녀를 떠나지 않았다. 가장 힘든 순간에도, 가장 외로운 밤에도 그는 그녀의 곁을 지켰다. 후회하지 않아? 나 때문에 내 인생이 이렇게 됐잖아. 민주는 웃으며 고개를 저었다. 후회? 천만에. 너랑 함께할 수 있어서 난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이야. 한국 사회에 적응하는 건 쉽지 않았다. 현진은 북한 출신이라는 사실을 숨겨야 했고 탈북자 정체성조차 드러낼 수 없었다. 그녀는 해외 교포로 신분을 위장했다. 직장을 구하고 친구를 사귀고 평범한 삶을 살려고 노력했다. 하지만 가끔 텔레비전에서 북한 뉴스가 나오면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다. 자신이 제공한 정보 때문에 숙청당한 사람들이 있을까? 그들에게도 가족이 있었을까? 죄책감은 쉽게 사라지지 않았다. 현진은 심리 상담을 받기 시작했다. 상담사는 그녀에게 말했다. 당신은 살아남기 위해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했어요. 그 선택이 당신을 여기까지 이끌었습니다. 용서하세요. 자신을. 시간이 흘렀다. 1년, 2년, 5년. 현진은 천천히 자신을 용서하는 법을 배웠다. 그리고 민준과 결혼했다. 결혼식은 소박했다. 하객도 많지 않았다. 현진에게는 초대할 가족이 없었고 민준의 가족들은 그녀의 진짜 과거를 몰랐다. 하지만 그날만큼은 모든 것을 잊고 행복했다. 평생 지켜줄게. 민준의 서약이 가슴에 새겨졌다. 현진은 그의 손을 꼭 잡았다. 그리고 속으로 다짐했다. 이 사람을 위해서라도 행복하게 살겠다고. 하지만 과거는 쉽게 지워지지 않았다. 2015년 어느 날 현진은 지하철역에서 낯익은 얼굴을 봤다. 파리에서 자신을 감시하던 북한 공작원 중 한 명이었다. 심장이 멎는 것 같았다. 그는 현진을 알아봤을까? 현진은 재빨리 고개를 돌려 다른 방향으로 걸었다. 집에 돌아온 후 그녀는 박요원에게 전화를 걸었다. 제가 누군가를 봤어요. 파리에서. 확실합니까? 네, 확실해요. 박요원은 침묵했다. 그리고 조용히 말했다. 조심하십시오.
그들은 당신을 포기하지 않았을 겁니다. 하지만 우리도 당신을 지키고 있습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하지만 걱정하지 않을 수 없었다. 현진은 한동안 밖에 나가는 것조차 두려워했다. 민준이 그녀를 설득했다. 수진아, 우린 이미 여기까지 왔어. 두려움에 지배당하지 말자. 우린 이미 충분히 강해. 민준의 말이 맞았다. 현진은 다시 용기를 냈다. 그리고 조금씩 일상으로 돌아갔다. 2017년 현진은 임신했다. 뱃속에 생명이 자라고 있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았다. 그녀는 한때 죽음의 그림자 아래 살았고 언제 사라질지 모르는 존재였다. 하지만 이제 새로운 생명을 품고 있었다. 우리 아기 어떤 이름이 좋을까? 민준이 물었다. 현진은 잠시 생각했다. 희망이. 이름을 희망이라고 지을래. 우리가 포기하지 않았던 그 희망. 좋아. 희망이. 출산 날 현진은 아기를 처음 안았을 때 울음을 터뜨렸다. 이 작은 생명은 자신의 과거를 모를 것이다. 할아버지가 누구였는지, 엄마가 어떻게 여기까지 왔는지. 하지만 그것으로 충분했다. 이 아이는 자유롭게 자랄 것이다. 희망아, 엄마가 너를 지킬게. 무슨 일이 있어도. 아이가 자라면서 현진은 점점 더 자신의 과거와 화해해야 했다. 희망이가 할아버지는 어디 계세요? 라고 물을 때마다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다. 할아버지는 멀리 계셔. 하지만 하늘에서 너를 지켜보고 계실 거야. 거짓말이었다. 하지만 진실을 말할 수는 없었다. 어떻게 아이에게 설명할 수 있을까? 내 외할아버지는 권력자였고 숙청당했으며 엄마는 그의 비밀을 팔아 목숨을 구했다고. 현진은 가끔 악몽에 시달렸다. 평양의 차갑고 어두운 건물, 장성택의 날카로운 눈빛, 파리 골목에서 쫓겨 달리던 그 공포. 민준이 그녀를 깨워 안아줬다. 괜찮아. 꿈이야. 여긴 안전해. 미안해, 자꾸 이러게 돼서. 미안할 것 없어. 우린 함께야. 2018년 남북 정상회담이 열렸다. 텔레비전에서 김정은과 문재인 대통령이 손을 맞잡는 모습이 나왔다. 현진은 화면을 멍하니 바라봤다. 저 사람이 우리 아버지를 죽인 사람이야. 민준이 그녀의 어깨에 손을 얹었다. 이제 과거야. 내가 살아남은 게 중요해. 하지만 현진은 복잡한 감정에 휩싸였다. 분노, 슬픔, 아니면 안도감? 북한이 변하고 있다는 희망이 보였지만 동시에 자신의 과거가 언젠가 드러날지도 모른다는 두려움도 있었다. 만약 언젠가 진실이 밝혀진다면 그땐 우리 함께 감당하면 돼. 너 혼자가 아니야. 민준의 말이 힘이 됐다. 현진은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 혼자가 아니야. 2023년 현진은 50대 중반이 됐다. 희망이는 이제 대학생이 되어 독립적이고 밝은 청년으로 자랐다. 현진은 평화로운 삶을 살았지만 여전히 가슴 한편에 무거운 짐이 있었다. 어느 날 현진은 민준에게 말했다. 나 내 이야기를 쓰고 싶어. 뭐? 내가 겪은 일들, 숨겨왔던 진실들, 세상에 알리고 싶어. 민준은 놀란 표정으로 그녀를 바라봤다. 위험하지 않을까? 아직도 북한 공작원들이. 알아. 하지만 이제 더 이상 숨고 싶지 않아. 내 이야기를 통해 누군가는 용기를 얻을 수도 있잖아. 탈북자들, 두려움 속에 사는 사람들.
민주는 한참을 생각하더니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 내가 원한다면 난 항상 내 편이야. 현지는 글을 쓰기 시작했다. 처음에는 손이 떨렸다. 하지만 한 줄 한 줄 써내려가면서 카타르시스를 느꼈다. 30년간 짊어졌던 짐이 조금씩 내려놓아지는 것 같았다. 현진의 글은 조심스럽게 세상에 공개됐다. 익명으로, 그리고 신변 보호 조치를 받으며. 반응은 폭발적이었다. 사람들은 충격을 받았고 분노했고 동시에 감동했다. 이런 일이 정말 있었다니. 용기 있는 결정이에요. 응원합니다. 하지만 비난도 있었다. 조국을 배신한 배신자, 거짓말이다. 선동이다. 현지는 그 모든 반응을 받아들였다. 상처받기도 했지만 후회하지 않았다. 자신의 이야기가 누군가에게 희망이 된다면 그것으로 충분했다. 어느 날 희망이가 어머니에게 물었다. 엄마, 인터넷에서 봤어요. 엄마 이야기 맞아요? 현진의 심장이 멎는 것 같았다. 결국 이 순간이 왔구나. 희망아, 괜찮아. 엄마, 저 이해해요. 엄마가 얼마나 힘들었을지, 그리고 얼마나 용감했는지. 희망이가 어머니를 껴안았다. 현지는 눈물을 흘렸다. 미안해, 내게 이런 과거를 물려줘서. 엄마, 과거는 과거일 뿐이에요. 중요한 건 엄마가 저를 사랑하고 저를 위해 최선을 다했다는 거예요. 그걸로 충분해요. 현지는 딸을 꼭 안았다. 이 아이가 이렇게 자라줘서, 이렇게 이해해줘서 너무나 감사했다. 지금 현지는 조용한 카페에 앉아 창밖을 바라본다. 서울의 거리는 활기차고 사람들은 자유롭게 웃고 떠든다. 이 평범한 일상이 현진에게는 기적처럼 느껴진다. 그녀는 민준을 본다. 머리가 희끗희끗해진 남편. 여전히 따뜻한 눈빛으로 그녀를 바라보는 사람. 이 사람 없이는 여기까지 올 수 없었다. 뭐 생각해? 민준이 묻는다. 현진은 미소 짓는다. 그냥 우리가 여기까지 왔다는 게 신기해서. 후회해? 아니, 단 한순간도. 현진은 커피잔을 들어 올린다. 따뜻한 온기가 손끝으로 전해진다. 자유, 사랑, 희망, 그 모든 것이 이 작은 순간 속에 담겨 있다. 나는 장성택의 딸이었다. 하지만 이제는 수진이다. 민준의 아내이고 희망이의 엄마다. 그리고 자유로운 인간이다. 현지는 창밖의 하늘을 올려다본다. 구름이 천천히 흘러간다. 과거는 지나갔고 미래는 아직 오지 않았다. 중요한 건 지금 이 순간. 그리고 이 순간 현지는 완벽하게 자유롭다. 내가 선택한 건 사랑이었다. 그리고 그 선택은 나를 자유롭게 했다.